벽이 많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무슨 열차를 개발한다 그러면 댓글로 달리는 게 항상 그 속도 개발은 뭐하냐, 역 만들면 결국 늦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지하철을 계속 매역 쓰는 지하철하고 급행 열차 보면 속도는 똑같아도 체감상으로 급행 열차가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그리고 열차가 정체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제동하고 멈추고 했을 때 항상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고 그때 또 다시 또 출발하게 되면서 또 에너지 소모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상 또 이제 사실은 역을 좀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또 편리한 장점이기도 하고 그런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350 이상 되는 열차를 운영을 하려면 기존 고속선 바로 옆에다 그러면은 아예 초고속선을 하나 더 빠는 게 실용적일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저희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유지 보수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프라까지 현재는 뭐 새로 이렇게 선로를 추가로 넣는 건 이제 그 예산상 안 될 것 같고요. 그 350에서 400으로 증속할 때 그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검토가 거의 끝난 상태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더 선로를 직진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선로 간격을 이제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 선로를 좀 업그레이드 성능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저희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곡선인 구간도 있나요? 제가 이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딱 타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면 곡선 구간 여기는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시끄럽지? 하면 곡선 구간 특히 그 동대구에서 부산 쪽에 좀 곡선 구간 있지 않아요? 아유 그 동대구에서 경주, 울산, 부산 거기 이렇게 구부려놔가지고 곡선 구간이 많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게 조용하다. 그러니까 신경이 전혀 안 쓴다 하는 곳은 이제 직선 구간. 굉장히 부드럽게 가죠. 근데 조금이라도 곡선 구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고속철도 속도마다 이 어떻게 보면 곡선 정도를 다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곡선이 심한 부분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소음 진동 기준 측정할 때 항상 직선 평탄선로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이유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곡선 구간에서 가면 이제 진동도 심해지고 소음도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직선 평탄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소음 측정이나 진동 측정을 해서 이제 열차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커브 곡선 구간에서는 측정은 하죠. 그래도 살 때는. 측정은 하는데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곡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선에서 있는 것이 뭐 6,000R, 7,000R, 10,000R 있더라도 거기서 속도를 줄이진 않잖아요. 그것은 다 일정 속도로다가 맞아요. 300km면 300km, 320km, 310km 가고 저기 곡선이 있네, 조금 줄여야 되겠네 이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앞에서 보면은 운전실에서 보면은 저 곡선이 굉장히 빨리 와다 근데 곡선이 굉장히 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 곡선이네 근데 한번 옆으로 이제 틀리긴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평탄선로만 주로 직선 구간만 직선 평탄 경로에서 측정하긴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측정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 차가 소음 기준, 진동 기준을 만족하느냐라고 보는 거는 직선 평탄 선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열차의 구조를 보면 열차는 각 차륜이 각각 조형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차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곡선 구간에서 취약하고요. 그래서 고속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철도 지하철을 타게 되면 곡선 구간에서 항상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바퀴가 곡선을 주행할 때 이 바퀴는 항상 직선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곡선 주행할 때 마찰도 많아지고 마모도 많아지고 또 소음도 증가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차 주행할 때 이 속도에 따라서 소음이나 진동이 증가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초고속 열차로 가면 훨씬 시끄럽고 훨씬 진동이 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열차에서의 소음 진동원은 사실은 메커니즘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차륜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있고 또 속도가 발생할수록 또 저희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기 역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공기 역학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300km 이상에서 주요 소음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더 속도 증가에 따라서 더 가파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달리거나 할 때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더 빠르게 공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저희가 핸들링 해야 되는 소음에 대한 저감에 대한 요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공기저항 소음은 또 다른 소음하고 다르게 이 메커니즘적으로 이 차량 전체적으로 이 공기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다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이 차량의 외관이나 유선형이나 이런 곡선을 신경 써서 디자인할 수밖에 없어서 더 어려운, 제거하기 더 어려운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속열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소음을 가시화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유튜브 몇 번 촬영했던가 기억났는데 그때 고속열차에 대해 가지고 한 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성원 박사님이라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딱 찍은 것을 봤었어요. 그 소음을 전공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어뢰를 그때 몇십 개 달았더라? 보통 한 96개? 96개? 네, 100개 정도 이렇게 달아서 그걸 어디에 다는 거예요? 이제 선로변에 달고요. 선로변에 다수의 마이크로폰을 달아요. 이제 그게 왜냐면 열차가 빨리 달리는데 그 속도를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 소음의 위치를 이 다양한 마이크로폰으로 우리가 위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람들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사실 귀가 하나면 우리가 어떤 방향의 소리가 들리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두 개면 제가 왼쪽에서 누가 부르는지 오른쪽에 들리는지 알 수 있는 거는 두 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삼각법으로 측정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수의 마이크로폰을 써서 더 정교하게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열차에서의 소음원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고속으로 달릴 때 판토그래프라는 장치는 이게 돌출돼 있거든요. 돌출돼 있고 전선하고 다 있고 이 전선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이제 300km, 400km로 나게 되면 그거는 안으로 넣을 수가 없는 장치라서 굉장히 많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0km, 320km 이렇게 고속열차를 지금 운행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높일 때 그 많은 진짜 제작사들과 연구자들이 단순히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 소음 저감 측면에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도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 우리 선로 인프라는 400km 달릴 준비가 돼 있어 하면 이제 차량은 어때? 소음은 어때? 통신은 어때? 이게 다 합의가 이루어져요.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만 됐다고 하면 또 따로 우리는 자신 없어 아직 안 돼. 그럼 지금 바퀴식 열차에 우리가 하고 있는 초고속 열차의 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휠레 방식 400km/h까지 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400km 열차를 그 초고속 열차라고 할까? 초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초는 빼야 될 것 같죠. 초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고속 열차 한 개. 그럼 바퀴식 열차로는 그냥 고속 열차에서 한 400km까지. 빠른 고속 열차. 근데 뭐 중국에서 400km 넘게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아, 운영 속도를. 운영 속도를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 속도가 제일 빠르죠. 350km/h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400km/h를 하겠다고 또 선언을 또 해버렸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직진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속 구간이 길구나. 네. 무조건 직진 구간이 길면 400km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곡선 구간이 이제 생기면 그로 인해서 궤도의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올 수 있거든요. 직진 구간만 확보된다면 400km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요. 가는 거야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가 400km 지금 300km/h에서 400km/h를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아까 노미마스 얘기했지만 이제 전기의 소비량이 크다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전부 다 백만장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어떤 자원은 좀 한정돼 있고 또 철도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좀 절여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이 약간 좀 나왔잖아요. 2년 전에 좀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 세계에서 하는 UIC에서 주최를 하는 그 하이스피드 콩그레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7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 2년 전에 모로코에서 이제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주 거대하게 해서 하이스피드 컴프레서 펑 터지고 이제 막 있고 거기서 각국의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고속 열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그때 속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 세이빙이 맨날 돼야 된다. 거기하고 운영 속도하고 좀 맞춰야 된다는 얘기로다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속도를 높이려면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또 어떤 데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경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단 한 국가만큼은 난 그건 모르겠고 일단 달려야 됩니다. 그게 중국이더라고요. 또 갑자기 다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은 넓고 길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렇구나. 중국은 그럼 중국은 발전을 다 해요, 전기를?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화력 발전소 쓰든 뭐 어떻게 하든 전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일단 그거보다는 중국의 입장 그러는 것 같아요. 전기의 소비보다는 우리가 뭐 사획 하면서 뭐 어쨌든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또 빨리 이동시키고 그만한 사람들이 이걸 이동해야 되겠다는 나가서 그건 또 그러네. 좀 이상한 것이보다는 또 각각 환경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보는구나 싶은 게 그때 있어요. 보면 정책적인 뭐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른 거. 그렇겠네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또 하이스피드 컴프레서에서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방향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고속철도가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신칸센으로 도입되면서 1960년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속도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속도를 5씩, 10씩 계속해서 지금 이제 300km까지가 온 것 같아요. 350 이하로. 요 정도 이 휠하고 레일 컨택 이 차륜에서는 이게 한계야. 속도 측면에서는. 그 유지보수라든지 에너지 효율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그런데 이제 최근 또 그 이슈가 되는 게 또 탄소 중립이잖아요. 탄소 중립이다 보니까 그 유럽 철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는 속도 말고 효율적으로 좀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더 이상 속도가 올리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유럽 분위기인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아직은 자기네들은 노선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 땅도 크고 하니까 여전히 고속도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 건설도 하고 난 더 빠르게 운영하겠네. 어떤 말씀하신 그 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속도 괜찮아서 싸움할 때, 뭐 운영할 때, 그래서 이러다가 언제 또 이제 그 트렌드라는 게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하이투브가 잠깐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제 그 자기부상 형태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상용화가 계속 또 퍼진다면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온다면 이제 초고속 열차 트렌드가 분명히 올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맞는 맞아요. 거고. 그 트렌드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기술력을 확보를 해놔야죠. 땅이 동감하는 게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를 탈 때 최고 속도 사양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보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거, 연비, 승차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동차를 고르는데 고속열차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300에서 350km면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한데 다른 거랑 다르게 이게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고 싶은 욕구는 있고 또 큰 나라,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또 나라도 크면서 고속열차에 끼어들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큰 나라 중에서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고속열차를 많이 개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캐나다도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중국은 고속열차 인구도 많기 때문에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또 중국 열차를 타보면 350km인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선로 조건도 있고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또 터널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평탄에 어떤 광활한 대지를 쫙 고속열차가 달리면서
빨리 달릴 수 있고 또 소음 측면에서도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속도가 증가되면 소음도 해서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왠지 그런 것도 좀 왠지 적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민원이 적을 것 같아요. 네, 민원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그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 속도도 빨라지게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좀 뭐 좋은 어떤 고속차에 대한 기술들을 좀 많이 습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쪽도 결국 그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갑자기. 노민 박사님처럼 그 재작년에 그 자동차를 벤츠로 바꿨잖아요. 확실히 승차감이 좋긴 해요. 벤츠 뭐예요? 벤츠였던 것 같은데 그 삼각형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확실히 낫죠. 그 고급 사양이 되는 것이 유튜브 승차감이 사양을 알려주세요. 유튜브 찍어서 사신 거예요? 아니죠 뭐좀 구독을 잘못된 많이 정보들이 해줘야지. 요즘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들긴 해요. 그렇죠. 사양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제참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승차감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런 중요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 시간에 말했듯이 승차감은 사실 각자 느끼는 거라서 이 차가 좋고 승차감이 좋으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그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 박사님 2시간 이후에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또 그 승차감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차감도 얘기하셔야죠. 초고속 열차 나오면은 열차에서 내릴 때 하차감도 좀 있겠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궁금한 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산천은 300km, KTX랑 산천은 300km, 이음은 320km, 청룡은 350km 이렇게 재원은 최고 속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300km 이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350이 이제 구간이 길다 보니까 가속이 되기 때문에 350이 이제 평균 속도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업 운행을 하는 그 속도를 350km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게 어떤 기준이에요? 뭐 평균 속도예요? 아니면 최고 속도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표정 속도하고 또 이제 최고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표정 속도는 말 그대로 어느 구간에서의 전체 평균 속도.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 속도는 이제 말 그대로 피크점인데 그 표정 속도는 기준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최고 속도만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 350km/h로 간다 그러면은 그 열차가 낼 수 있는 영업 최고 속도는 350km/h로 가라는 말이죠. 맞아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50km로 쭉 가는데 그럼 350km/h 하는 것이 안정적이냐? 안정적이려면은 그 열차 이제 설계 속도도 조금 맞아요. 더 봐야 되는 높죠. 거고. 더 높죠. 높죠. 네. 네. 그리고 기준에 좀 보면 이 차량 쪽에서는 몰래 좀 숨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거는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인증을 받거나 서티를 받을 때 10% 더 주행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걸 보세요. 모든 다 분야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주행 안에서 옆에 흔들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50km/h에서 10% 그러면 얼마지? 385km/h가 되나요? 거기서 시험을 한 다음에 이게 오케이가 돼야지 됐고 그렇다고 그 열차가 380km 달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서도 괜찮네. 그럼 350은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좀 이중적으로다가 안전을 넣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궤도 쪽은 좀 신기하더라고요. 궤도 쪽에서 지금 경부 고속선이 최고 속도의 그 선로가 350km/h죠. 네. 그럼 350km/h로 갈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거기에 380km/h로 가면은 무슨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고. 문제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안전율이라는 구조물은 무조건 안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이 네. 있구나. 내 능력이 100이지만 실제로는 120, 130으로 건설이 되는 거예요. 나를 100만 써주세요 해서 선로를 딱 깔았으면 120, 130까지는 버틸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도 100까지 가는 게 이제 규정이죠. 네.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350km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열차 자체는 한 400km까지 가는 열차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아니 중국 그 예를 들 게 아니라 저희 그 예. 해모 430X잖아요. 예, 예. 그게 430이잖아요. 네네. 저희 그래서 40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운전을 350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우리나라 열차들도 중국에다 갖다 놓으면 350으로 영업 운전을 할 수 있는 열차들이 있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중국으로 가더라도 350km/h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